안녕하세요. 최근 뉴스 기사를 보다가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에 오타죠. 리보세라닙이 아니라 리보레라립 효과 풀렸나, 이런 제목도 있고요. 심지어는 메이저 언론사라고 할 수 있는 조선비즈에서도 하맘신약이라고 오타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으나 오타 두 개가 눈에 띄어서 한번 언급은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 뉴스 기사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선양낭성암인데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거죠.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선양낭성암 임상시험은 27일에 애스트랙이 공개가 되었고요. 발표는 6월 3일 아스코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논문 초록은 5월 27일, 논문 발표는 6월 3일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단한 논문은 이전 시간에 살펴봤죠. 그리고 자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6월 3일입니다. 바로 아스코에서 열리죠. 1차 지표는 객관적 반응률 ORR이었는데요.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와서 보면은 아웃컴 메저스의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ORR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에는 OS와 PFS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 리보세라닙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간암에서는 병용요법이고 선양낭성암에서는 단독요법입니다. 그래서 간암 병용, 선낭암 단독, 이렇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요. HLB 회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전부 NDA 후보군에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개의 NDA를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NDA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거죠. 간암과 선낭암, 요 두 가지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6월 아스코에서는 선낭암 발표가 있고 9월 에스모에서는 간암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종은 11월 신경종양학회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뉴스 기사를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 조금만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을 과연 내가 다루는 것이 맞을까? 물론 평소에도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내용, 변두리 있는 내용들을 다룰 때가 많죠. 다른 유튜버들과도 중복되지 않게 보완하는 측면의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던가 다른 자료를 접할 때 제 영상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내용들을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시각에 따라서는 핵심을 안 다루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시각으로는 차별화된 색다른 영상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조금만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룰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자, 밑밥을 깔고 가는 건데요.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기본 통계 개념에 관한 고찰.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임상시험과 통계인데요. 결국에 신약 개발 기업이 성공할 거냐, 성공하지 못할 거냐,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이 개발 중인 신약 후보 물질의 임상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시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강하게 말해서 회사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임상시험 논문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를 알아야 하죠. 왜냐하면 통계로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글을 읽으려고 할 때도 그 문법을 알아야 읽을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통계로 쓰여 있다면 통계라는 문법을 알아야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페이퍼는 단어 선택이 어렵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수적인 내용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아주 기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료의 척도,
자, 물론 그냥 공부하면 재미없겠죠. 아스코에 나왔던 리보세라닙 선약 낭성암의 임상 이상 결과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저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VEGFR TKI의 나이브한 환자와 나이브하지 않은 환자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도 특성에 따라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명목척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노미널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 명목척도라는 것은 성별, 남자냐 여자냐, 질병 여부, 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흡연 여부,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음주 여부,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부작용 여부,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과 같이 범주형 자료를 표현할 때 사용이 됩니다. 범주형 자료는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범주형 자료의 특징은 값의 순서나 크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나이브한 환자와 나이브하지 않은 환자의 순서는 없죠. 그래서 그냥 나이브하냐 나이브하지 않느냐 그거를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순서도 없고 크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yes냐 no냐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산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목척도랑 좀 비슷한 게 순서척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ordinal scale이라고 하죠. ordinal scale은 말 그대로 순서척도이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겁니다. 값 사이에 분명히 순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통증이나 이상 반응의 정도를 표현할 때 매우 적다, 조금 적다, 그저 그렇다, 조금 심하다, 매우 심하다 이렇게 5점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순서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척도와 순서척도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이듯이 나이브한 환자와 나이브하지 않은 환자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냥 카테고리컬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척도가 아니라 명목척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설문조사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순서척도입니다. 별표로 표시를 하잖아요. 별점을 1점 주냐, 별점을 5점 주냐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 별점이 1점인 것보다 5점인 게 더 점수가 높잖아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순서척도라고 하고요. 재밌는 것은 순서척도 자료는 이산형으로 분류되어야 하나? 왜냐면은 1점,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연속형으로 분류되어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산형 데이터를 연속형 데이터로 분류해서 처리한다는 건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헷갈려서 하는 게 아니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헷갈려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정확하게 정답을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순서 척도의 예시를 논문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여기 부작용이 있죠. 그레이드가 3냐 4냐 5냐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드가 1인 것이 더 낮은 부작용이겠고 2, 3, 4, 5 이렇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통증이 매우 적다, 조금 적다, 그저 그렇다, 조금 심하다, 매우 심하다 이렇게 별점을 매기는 것처럼 그레이드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작용의 척도인 그레이드는 순서 척도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의 척도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명목 척도와 순서 척도가 있었습니다. 명목 척도는 간단하게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보면 되고 순서 척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별점 1점이냐 5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Common Adverse Events를 보면요 30%보다 높으면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퍼텐션이 65%, 패티그가 61%, 헤데이크 50%, 설사 40%, 단백뇨 36%, 이런 식으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부작용들, 흔히 접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또 명시해 두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작용을 보니까 all patients가 최소 한 가지 이상의 adverse events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80%가
그레이드 3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80% 이상이 그레이드 3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은 괜찮은가 해서 컨클루전에 보니까 또 세이프티 프로파일이 기존의 다른 VEGFR TKI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님만의 특별한 부작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비슷한 약들과 일관된 부작용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환자 구성을 보니까 대부분이 서저리를 받았습니다. 무려 89%나 되는데요. 레디에이션은 더 큽니다. 96%나 되죠. 왜 그러냐? FDA로부터 현재 허가받은 항암제들이 없기 때문에 서저리나 레디에이션밖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일단 수술을 해보고 레디에이션을 해보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환자들, 그러니까 기존에 선양낭성한 환자들은 대부분이 서저리와 레디에이션을 받고 나서 그래도 차도가 없으니까 리보세라닙 임상시험에 참가해서 리보세라닙도 한번 투여를 받아본 것입니다. 만약에 서저리나 레디에이션으로 치료가 되었다면 임상시험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완치되었는데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치료할 이유는 없죠. 왜냐면은 이제 치료가 되었으니까 참여할 리는 없잖아요. 임상시험에. 치료가 안 되었으니까 임상시험에 들어온 것입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은 리보세라닙을 하루에 한 번씩 700mg 투여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했냐? 프로그레션이 생기기 전까지, 그리고 부작용으로 인해서 더 투여하기 힘들 때까지. 임상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용량도 체크하기 위한 임상시험 디자인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독성을 못 버티면 사전에 계획된 도스 리덕션을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를 보니까 74%의 사람들이 적어도 한 번 도스 리덕션을 겪었고 93%는 부작용으로 도스 인터럽션이 있었습니다. 이게 리보세라닙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치료받고 있던 것과 연결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리보세라닙이 아닐까 싶은데 80%가 그레이드 3 이상의 부작용을 겪었으니까 도스 리덕션을 하던가 도스 인터럽션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환자들이 버티기 힘든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여기 참가 환자들 보면은 리커런트하거나 메타스테릭한 환자들이었습니다. 재발되거나 전이된 환자들. 그러니까 초기도 아니고 병이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엘레바 테라피틱스 임상시험에 참가한 모든 환자들은 이 치료를 지속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프로그레션이 있거나 독성이 심하거나 사망하거나 나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까지 치료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몸이 버틸 수 있는 한 끝까지 밀어붙여 본다는 거죠. 그래서 독성을 버티면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명목 척도는 예를 들어 성별, 흡연 여부, 음주 여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서 척도는 매우 적다, 그저 그렇다, 매우 심하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80%의 환자가 그레이드 3 이상의 애드버스 이벤트를 겪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